갑작스러운 좀비의 습격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좁은 공간에서 두 마리의 좀비와 맞서며 나는 생존 본능에 따라 몸을 움직였다. 각자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나는 부상을 피할 수 없었다. 총을 발사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드러낼 위험이 컸기에 나는 그 욕구를 억눌렀다. 위기의 순간 갑작스럽게 날아든 화살 한 발이 좀비의 머리를 정확히 꿰뚫었다. 소녀의 손에는 대나무로 급조하여 만든 활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말이 증명되는 순간 우리는 서둘러 좀비들을 제압하고 서로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도 중대한 부상은 없었다. 도대체 좀비들이 어디서 들어온 걸까? 손전등의 불빛 아래 파괴된 환풍구를 발견하고 우리는 이곳을 좀비들의 침입로로 사용되지 않도록 급히 보수 작업을 시작했다. 창고에서의 생활 3일차. 우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서울로의 이동을 결심하며 우리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산길로 향했다. 긴장한 상태로 걷던 도중 우리는 한 무리의 생존자들과 마주쳤다. 적인가 아군인가? 범죄자 소굴로 전락해버린 세상에서 판별이 쉽지 않았다. 다행히 산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가족 단위 생존자들이었다. 우리는 잠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얻었다. 우리는 잠시 호흡을 고르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피로 얼룩진 지도를 꺼내며 대피소의 존재에 대해 조심스레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회의적이었다. 소문은 무성하지만 실제로 그곳을 확인해본 이는 없다고 했다. 그저 서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를 남겼을 뿐이다. 남쪽으로 향하라는 그들의 조언을 뒤로하고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추위와 좀비의 존재는 우리의 신경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다. 저녁이 내려앉으며 우리는 쉴 곳을 찾기 시작했다. 과거 눈사태를 경험한 적이 있던 나는 가능한 안전한 장소를 찾고자 했다. 우리는 작은 절벽 아래 산꼭대기 부근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좀비 2마리가 배회하고 있었다. 처리해야 한다. 마음속에는 공포와 결의가 교차했다. 우리는 싸우기로 결정했다. 언제까지 도망만 치며 살 수는 없었다. 전투가 시작됨과 동시에 좀비 한 마리의 머리통이 화살에 꿰뚫린다. 소녀의 신들린 솜씨가 둘 중 하나를 쓰러뜨린 것이다. 나와 수의사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좀비들을 막아내는 동안 지은은 우회하여 좀비를 공격했다. 이제 우리는 소수의 좀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기뻐할 틈은 없었다. 기온은 점점 떨어졌고 이악에 가득 찬 세상은 우리에게 냉담했다. 우리는 자꾸만 얼어붙는 손으로 눈을 파내고 텐트를 설치하여 잠자리를 마련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체온을 공유하며 잠에 빠져들었다. 고요한 새벽. 산속의 공기를 찢으며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급하게 잠에서 깨어나 보니 여자들이 없었다. 나와 수의사의 눈에 불똥이 튀었다.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동료였으며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 반드시 구출해야 한다. 우리는 텐트를 나와 빠르게 소리가 난 방향으로 내달렸다. 나무의 그림자 속에서 산속 쉼터의 위태로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지은과 소녀는 무릎을 꿇린 채 약탈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인간성이 사라진 채 오로지 광기만이 가득했다. 총구는 정확하게 그녀들을 겨냥하고 있었다. 수의사와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들을 구출하기 위한 절박한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쉼터 아래쪽 비탈길에 몸을 숨기며 서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위치를 잡았다. 약탈자들이 지은과 소녀를 끌고 가려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각자의 권총이 놈들을 향해 불을 뿜었다. 그 순간 산 전체가 약탈자들의 절규와 함께 진동했다. 좀비들의 괴성이 미명 아래 달려들었다. 총성은 죽음의 신호탄이었다. 산속을 배회하던 좀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쉼터는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나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끌어올려 그녀들에게 외쳤다. 달려! 상황은 급박해졌다. 피하 식별이 불가능한 난장판 속에서 수의사와 나는 어쩔 수 없이 떨어져 각자 흩어졌다.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괴성에 나는 모든 힘을 짜내어 달렸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좀비가 바로 지척에서 나를 추격하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비탈길로 몸을 던지기로 결심했다. 생각할 시간은 없었다. 눈이 가득 쌓인 언덕을 고르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움직임은 나무에 강하게 부딪히고 나서야 멈추었다. 얼마 전 다친 자리가 욱신거렸다. 시야가 몽롱해지는 와중에도 나는 나무더미가 있는 곳을 발견했다. 눈사태로 인해 형성된 것 같았다. 주변을 확인할 틈도 없이 나무더미로 몸을 날렸다. 그곳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쳤다. 소녀였다. 우리는 서로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저기와 비명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저기가 물러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늘진 나무더미 속에서 소녀와 나는 숨죽여 괴성이 사라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주변에서는 끊임없는 공포가 짙게 밀려들었다.
마침내 주변이 조용해지자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하룻밤을 보낸 텐트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지은과 수의사가 눈에 띄게 긴장한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회의 순간 감정이 폭발해 모두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파멸해버린 세상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동료를 잃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정신적으로 무너졌을 것이다. 그녀들이 아침에 화장실을 사용하러 갔다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잔혹하게 변했는지 실감했다. 우리는 모든 짐을 챙겨 조심스럽게 길을 나섰다. 등산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눈 덮인 길을 벗어나 조심스럽게 걸었다. 스노우 슈즈를 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탈진 산속을 걷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무렵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공포와 절망으로 잠겨버린 지옥과 같은 서울의 모습이 눈앞에 드러났다. 서울, 한때 번영했던 한국의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잿더미와 폐허로 변해버린 도시.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무너진 건물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폭격에 맞아 황량함이 가득했다. 얼어붙은 도심 아래로 좀비들이 떼를 지어 배회하고 곳곳에서 군인들의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총소리와 폭발음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들어갈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모든 공포를 억누른다. 우리는 긴장한 손으로 지도를 펼쳐보며 도심을 피해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았다. 지하철을 이용하죠. 내 말에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하철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어떤 준비도 이 공포에 대비시켜주지 못했다. 바닥에는 죽은 자들의 시신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살아있는 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둠이 짙은 선로를 따라 우리는 오직 손전등의 빛에 의존해 걸었다. 제한된 시야 속에서 공포와 긴장에 우릴 잡아삼킬 무렵 어둠 속에서 찢어지는 듯한 괴성이 울려 퍼졌다. 우리는 어둠을 뚫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좀비의 끝없는 무리가 우리의 발소리에 맞춰 쫓아왔고 전방에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좀비가 몰려들고 있었다. 절대 멈추지 마. 수의사의 절박한 외침이 우리 귀를 때렸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으로 좀비들을 막아섰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좀비들은 끝없이 몰려들었고 힘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았다. 미안하다. 나는 속으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앞에서 불빛과 함께 총탄이 쏟아졌다. 괜찮으십니까? 한 무리의 군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정상적인 인간의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군인들에 의해 구조되면서 나는 지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을 따라 지상으로 나서자 우리는 숨막히게 전개되는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다. 절망 가득한 광경 속에서 나는 삶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